자녀가 말로 표현을 못 해내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원해주는 이 친구들 자폐가 있어요. 자폐가 있는 친구들이 자폐가 없는 사람들하고 좀 이 아이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이 우는 걸로 짜증으로 그걸 표현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화감 성교육 상담소의 정진옥입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저는 97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여러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장애인들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부모님들, 뭐 종사자분들 그런 분들하고 오랫동안 함께 교육을 해온 사람으로서 재작년이군요. 장애인 복지관 기관장을 또 떠나면서 지금은 발달장애인들 성교육, 상담, 자문 그런 걸로 또 일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24년 1월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엔잡러. 박사님이 거의 30여 년 동안 장애인 관련된 일을 하셨고 또 가르치는 일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다 그만두고 거의 이제 메인으로 그 자폐 청년의 활동 지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사실은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궁금했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기관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을 책임지고 여러 사람들을 책임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는 한 사람에게만 나를 써도 충분하겠다. 그런 갈망들이 계속 커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돌봄 쪽에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런 일을 해놔야 되겠다 해서 2023년도 12월 달에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교육을 받자마자 제가 1월 4일 날 이 31살 자폐 청년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 일을 지금 1년 넘게 지금 해오고 있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자폐인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것들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 자폐인과 함께 한다는 게 좀 대단하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뉴스를 보면 자폐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던데 실제로도 좀 그런 편인가요? 실제 현장에서도 보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자폐로 진단받지 않았어도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자폐는 DSM-5라고 해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편찬한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체 5판 이거를 가지고 의사들이 진단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자폐 범주성 장애라고 해요. Autistic Spectrum Disorder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특성을 보면은 먼저 가장 핵심적인 게 사회성이에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어려움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게 어렵고 눈맞춤이 잘 안 되고 표정이나 몸짓 이런 걸로 의사소통 하지 잘 못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좀 이렇게 부족하고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행동이나 그런 어떤 흥미, 활동을 2개 이상에서 나타내야 되는데요. 상동행동이라든가 상동언어, 반향어, 동일성을 고집하는 거, 그 다음에 감각에 대한 과잉 반응이나 과소 반응 이런 것들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게 보통 3세 이전에 3세까지 늦어도 3세까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야 되고 IQ가 굉장히 높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자폐인들이 또 지적 장애를 동반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폐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펙트럼 이 범주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 다 다른 거. 그 예전에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굉장히 좀 유행을 했었는데 우영우처럼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폐인들이 실제로 있긴 한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소수 있습니다. 그 우영우의 그 나타나는 행동들, 뭐 법문 다 외우고 사람들에 대한 측은지심도 있어요. 이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단서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쓰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나본 많은 자폐인들이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시각과 청각의 측면에서 굉장히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특출하다고 하면 네. 어느 정도의 수준을 그러니까는 이야기하는 시각적 강점과 청각적 강점을 갖고 있는데 시각적으로는 그 비주얼 아트 같은 거, 그다음에 음악적인 측면에서 악기를 다룬다든가 곡을 어떻게 작곡한다든가 하여튼 주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딱 들으면은 그 곡을 다 외우기도 하는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들은 걸 그냥 절대음감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자폐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복지관 관장으로 있을 때 이분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제 갈망이어갖고 이들에게 미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죠. 그랬더니 3년 만에 공식 작가로 4명을 발굴을 해냈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자폐인들도 있지만 그 지적장애도 있고 말을 잘 못한다든지 그런 보통 중복장애라고 하죠. 중복장애. 그런 자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선은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모님들이 자폐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듣고 싶었어요. 네. 중요한 얘기네요. 자녀가 어리거나 장애가 중하게 되면은 구어로서 의사소통이 어렵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가 말로 표현을 못 해내니까 굉장히 답답해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근데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원해주는 이 친구들 장 이슈가 있어요. 자폐가 있는 친구들이 장 세균에 있어서 자폐가 없는 사람들하고 좀 장내 환경이 다르대요. 이 아이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이 우는 걸로 짜증으로 그걸 표현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얘가 왜 나를 속썩이지? 더 얘를 혼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폐가 있는 아이들의 뇌구조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개념이 아닌 이미지로, 그림으로. 그래서 말보다는 이모티콘 더 좋아하고요.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이미지는. 한 번에 딱 알아듣는 거예요. 설명을 통해서 알아듣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림으로나 이미지로, 이모티콘으로. 그랬을 때 훨씬 더 의사소통이 명료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로써 이것저것 막 얘기할 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불안해요. 그럼 또 짜증을 내요. 좀 시각적인 어떤 도구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말은 사라지잖아요. 눈에 안 보이고. 근데 글은 보이고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반복이 가능할 수 있는, 확인이 가능한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자폐인들의 주된 정서는 불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몸이 안 좋고 또 수면의 질이 안 좋아요. 많은 자폐인들이 잠을 잘 못 자요. 그러고 나서 또 불안감이 엄청 높아요. 이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들은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는 맨날 보던 그림책 또 보고 맨날 애니메이션 보던 거 또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본대. 이해가 안 된대.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아는 거거든요. 아는 게 재밌어요. 알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어요. 예측하는 대로 자기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요. 근데 교수님,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뭔가 좀 새로운 걸 경험해서 좀 새로운 감정, 좀 새로운데 또 적응하는 것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충돌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네, 다 달라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일단 애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긴 해야 돼요. 자폐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낯설음이에요. 낯선 환경 힘들어하고요. 낯선 사람 힘들어하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폭력을 쓰는 거예요. 자신의 이 불안한 감정을 스스로 해결을 못하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익숙한 사람한테 그걸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익숙한 사람이 주로 엄마예요.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겠지만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밖에 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특성도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 감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예민한 거. 그러니까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고유수용 감각까지 6개 감각. 이 감각들이 다 예민해요. 다 골고루 다 예민한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하나만 이렇게 예민한가요? 제가 본 자폐인들은 골고루 다 예민한 것 같아요. 이 감각이 거의 동물적 감각?
이 세상에 지금 여기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 기계 장비 들어가는 소리 있고. 근데 이게 보통 차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 집중을 하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에. 근데 이들은 선택적 주의 집중이 어려워요. 한 번에 다 이 감각들이 들리는군요. 한꺼번에 다 몰려와요. 너무 예. 피곤할 것 같아요. 그렇죠. 늘 긴장해 있고요. 이 감각의 홍수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귀를 막거나 하는 예.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데시벨이 이들은 괴로운 거예요. 이건 또 자폐인들마다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어떤 애가 막 이렇게 귀를 막고 있다? 그러면 이 소리가 지금 너무 괴롭다는 거고요. 어느 방에 들어왔는데 뛰쳐나간다? 그 방에 이 친구를 괴롭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눈앞에서 얘가 손을 계속 이렇게 한다? 이거 지금 시각적인 이 자극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이거 상동행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신호는 보내는 거네요. 그렇죠. 나의 상태를. 예. 그걸 잘 자기가 알아채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상동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는 가서 끌어와갖고 가만히 앉아있어. 그 고통 속에 얘는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자폐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정보들을 접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저도 역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자폐 청년의 활동 지원사로 일하시면서 되게 많은 경험들 하실 것 같고 네. 좀 잊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부모님들이나 혹시 다른 활동 지원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모님이나 다른 활동 지원사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제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제가 하는 일이 그 청년의 집으로 가서 저녁을 해서 같이 먹고 설거지하고 그 9평밖에 안 되는 그 집을 제가 청소해주고 그게 다예요. 그 어머니께서 제게 특별히 부탁한 것은 내 아이에게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것은 정서 지원입니다. 근데 정서 지원은 활동 지원 그 항목이 없어요. 네, 이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교육 상황에서 비장애 또래로부터 학대를 당한 이후에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제 정신과적인 그 양극성 장애를 갖게 됐어요. 거기 플러스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이 불안이 올라오면은 이것이 이제 욕으로 나온다든가 이 물리적인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기가 들은 욕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어떻게 화를 내도 저는 절대 지금까지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반응을 즉각적으로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목소리 톤을 높인다거나 어떤 화가 난다고 하는 말을 한다거나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정진옥 박사님은 화가 안 나요? 아니요. 정진옥 박사님도 화가 나요. 근데 왜 화 안 내요? 그게 왜 궁금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대표님. 이들은 왜 그런지에 대한 행동의 근거가 궁금해요. 왜지? 왜 해야 되지? 왜 하지 말아야 되지? 행동의 근거를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주된 행동의 근거는 법이에요. 규칙이에요. 예, 그래서 법과 규칙이 중요해요. 근데 정준옥 박사님은 땡땡씨처럼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요. 첫째, 정준옥 박사님은 나이가 많아요. 성인이에요. 땡땡씨도 31살 성인이죠. 성인들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욕하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둘째, 정준옥 박사님은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화내지 않아요. 말로 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정준옥 박사님 저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전 여기 선생님으로 와 있지 않아요. 전 여기 활동지원사로 와 있어요. 안 가르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어느 날 저한테 저는 정준옥 박사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정준옥 박사님 저 요즘 화 잘 안 내죠? 그러니까 진짜 땡땡씨 지금 성인이 돼가고 있다. 더 멋진 성인. 최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아주 환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어쨌든 30년이라는 그 시간을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데 온통 쏟아부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뭘까? 뭐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걸까? 끝으로 요 이야기만 좀 듣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사람들마다 다 가치나 철학이 다르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요. 근데 물론 저도 돈이 중요하고 좋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좀 더 썩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예.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성장하는 길이거든요. 예. 남한테 나를 쓰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 저는 이게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서도 똑같은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장애인분에게도 그랬어요. 땡땡 씨는 정준욱 박사님한테 교과서예요. 정준욱 박사님은 땡땡 씨한테 엄청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저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게 저의 행복인 거죠. 자,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 네. 아이들을 어떻게 이제 성교육을 하면 좋을지 되게 어디 묻기도 어렵고 답을 네. 받기도 어려운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